20번 문제는 제가 오늘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예요. 기본 강의 때는 뭐 이런 거를 제가 설명을 거의 잘 안 드려요. 해봐야 이제 그 정신 공격이 바로 들어오잖아요. 그죠? 쉽지 않죠. 왜냐면은 여러분들 정답은 쉽게 고르셨죠? 델파이 기법이 주관적인 예측 기법인 거는 잘 알고 있어도 되고, 대신에 이제 시나리오 분석하고 회귀 모형, 경로 분석 이런 거 가끔씩 정답 선지는 아니지만 보기 선지로 나오면 불편함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좀 말씀드릴 거고, 자,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실 테고, 시나리오 분석 볼게요. 야, 이건 제가 써왔어. 안 되겠다. 도저히 제가 전혀 엉뚱한 써온 게 아니고요. 이 해외 사례가 이제 정보 소득에 있는데, 이걸 제가 잠깐 살짝 바꿔서 좀 적어봤어요. 각 대안별 줄거리를 작성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에요. 그래서 제가 그 퇴직 전 했던 업무 중 하나가 혁신도시 시즌 2를 했어. 혁신도시 뭔지 아세요? 울산 있잖아. 저기 울산 여기 온 사람. 울산 혁신도시 있잖아요. 그건 뭐 있어요? 가보면 공공기관들 내려와 있잖아요. 공공기관 전국에 지금 제가 몇 년 전 버전이니까 좀 바뀔 수도 있어. 10개 혁신도시가 있어요. 그러니까 혁신도시라는 결국은 공공기관들을 다 지방을 이전하는 거예요. 거기를 묶어서 이제 혁신도시라 했는데, 그때 이제 이 주무부처였던 국토부에서 야, 너네들 이제 기관들은 다 내려갔잖아요. 다 내려갔으니까 야, 이제 혁신도시 좀 디벨롭 좀 해보자. 지방의 그쪽 지자체랑 너무 따로 노니까 같이 좀 해서 이 발전 계획을 세워봐라 해서 이제 혁신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어. 근데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, 국토부에서는 이 추가적인 그 혁신도시 시즌2로 갔다가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아니라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혁신도시를 좀 더 디벨롭 해보라는 취지로 이제 이 계획을 요구를 했었고, 각 지자체 생각은 뭐였냐면 이게 아니라 야, 우리 추가로 더 내려와. 그러니까 공공기관들 예를 들어서 10군데 내려왔으면 야, 한 20군데 내려와야지. 더 추가로 내려야지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.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할 때 이제 이슈가 뭐였냐면, 이게 울산 도심이 있고요. KTX 여기 뚝 떨어져 있어. 울산 가보신 줄 알겠지만 이게 되게 멀어 이게. 도심까지 그냥 가서 한참 가야 여기 KTX 여기 있어요. 근데 이 처음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 근처에 혁신도시를 입지시킬지 아니면 여기 도심에 붙여서 입지 가지고 논쟁이 많았어요. 자, 그런데 그때 이제 시나리오를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. 입지 시나리오를. 예를 들어 제가 임의를 쓴 거예요. 만약에 기존 도심에 시나리오 1이에요. A 시나리오. 기존 도심에다가 혁신 도시를 이제 공공기관들이죠. 추가로 여기 이전시켰어요. 근처에다가. 그때 예를 들어서 도심의 인구는 좀 늘겠죠. 120만이야. 그리고 직장도 좀 늘어서 한 10만 개. 그리고 도심의 통행량도 좀 늘어서 10만 대. 시나리오 B는 뭐냐면 여기 짓는 거예요. 여기 KTX 근처에다가. 그러면 인구는 한 115만 정도, 그리고 직장 수는 그대로 한 10만 개 정도 유지되고 도심 통행량은 좀 줄어서 한 8만 대쯤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마지막 C는 뭐였냐면 유치 실패야. 유치 실패 시나리오 있잖아. 안 올 수도 있잖아. 끝까지. 그랬을 때 인구는 110만 명, 직장 수는 뭐 한 8만 개, 도심 통행량 7만. 임의로 다 적은 거야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 시나리오 분석. 사실은 대부분의 이 정책 결정자들이 이걸 가지고 뭐 공무원들이 쓰는 게 아니라 연구기관에서 이런 거 해요. 연구기관에서 입지 분석을 할 때 쫙 여러 개 후보를 두고 이런 데 들어왔을 때는 어떤 거고 저런 데 들어와서는 어떻고, 이게 다 실제로 연구를 할 때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미래 예측이 이렇게 여러 대안별로 어떻게 될 건지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회귀 분석은 그림 예쁘게 그려왔죠. 두께가 다른가? 그죠? 자, 이게 이거예요. 제일 간단한 예시를 들어왔어. 밑에 보면 공부 시간이죠. 세로축은 성적이야. 그래서 학생분들의 이 공부 시간하고 성적하고 데이터를 갖고 왔어. 이렇게 노란색 점 찍힌 데가 실제 데이터예요. 그걸 가지고 하나의 산식을 만들 수 있겠죠. 물론 이 선을 그리는 방법은 뭐 최소 자승법이라는 게 있어요.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한 여기 이 점 가운데 정도로 지나가야겠죠. 이런 거 갖다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아주 간단한 산식으로 나오죠. y가 뭐겠어요? 성적이잖아. 그죠? 그리고 얘는 뭐
절대값 여기 나오겠죠. y 절편이 나나? 그죠? 요거. 그러면 여기 이제 상수가 나올 테니까 여기부터 만약에 공부 시간 얼마 하면 성적이 얼마 나오겠다. 이렇게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. 이게 회귀 분석하는 거예요. 이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. 아주 간단한 거예요. 이걸로 미래 예측할 수 있겠죠.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산식이 나오면 공부 시간에 탁 집어넣으면 내 성적이 얼마겠구나 예측이 되겠죠. 자, 이런 게 회귀 분석. 자, 마지막은 경로 분석이에요. 예쁘게 그렸어. 이번에도. 여지까지 그냥 제가 이런 수치는 안 쓰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, 요거는 제가 이 외국 학자가 연구한 논문 내용을 아주 더 줄여서, 매우 줄여서 쓴 거예요. 매우 줄여서.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, 소득하고 혹은 인종, 우리나라 얘기 아니죠. 미국 같은 경우죠. 인종 구성이 복지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 그대로 그 루트, 경로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. 그 가령 이런 거예요. 인종 구성 같은 경우에는 복지 지출에 직접적으로 0.5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, 그리고 간접적으로 인종 구성은 이 정당 간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, 이게 다시 복지 지출로 이어지죠. 이러한 경로가 있겠죠. 얘는 0.2 그리고 얘가 0.4죠. 그러면 결국은 인종 구성이라는 것은 복지 지출에 영향을 전체 미치는 게 이런 식이에요. 이거 산식은 모르셔도 돼요. 0.5 더하기 0.2 곱하기 0.4 이렇게. 그러면 0.58 정도 되나요? 이렇게. 그리고 소득도 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치죠. 1인당 뭐 국민소득 해볼게요. 1인당 소득. 소득도 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데, 소득은 직접적으로 복지 다이렉트로 이어진 건 없죠. 어떻게 되어 있죠? 소득이 인종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, 이게 다시 복지 지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. 이게 첫 번째 루트죠. 0.7, 0.5.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. 소득이 인종 구성을 거친 다음에 복지 지출 갈 수도 있지만, 인종 구성 가서 정당 간 경쟁 가서 이게 다시 복지 지출로 이어질 수도 있죠.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. 이렇게 가는 거예요. 맞죠? 그리고 한 개의 루트가 더 있어요. 뭐 있죠? 소득이 정당 간 경쟁을 가서 경쟁으로 간 다음에 이게 복지 지출이죠. 얘 총 세 가지 루트가 있는 거죠. 이렇게, 여튼 이런 거 분석하는 거예요. 이 미래 예측할 때. 자, 이게 경로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게 근데 뭐 이걸 자체로 출제한 적은 없고요. 이 7급이나 이런 데 보기 선지로 막 툭툭 던지는 거예요. 야, 이건 무슨 말이지?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예시를 하나 알아두시면은, 수치는 모르셔도 당연히 모르죠. 이미 다 적은 거니까 당연히 모르셔도 되고,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가 이어진다 정도만 아셔도 그 학습하시는데 좀 기억을 좀 오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길게 좀 말씀드렸고요.